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교육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제도의 전개 과정과 함께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과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이를 통해서 미래의 한국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교육 제도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3년간 미군정기 교육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 미군정기 교육은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949년입니다. 1949년에 이제 교육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교육법 제정이 되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제도가 드디어 이제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학제, 우리 학제 어떻다고 했죠? 그렇죠. 6334 6334의 이러한 학제가 완성되었고요. 또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이 시행이 되었고 각급 학교에서는 또 교육 과정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폐해지죠.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은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산업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196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 사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이 다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1960년대는 이제 의무 교육도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학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무시험 입학제도 혹은 고교 평준화 정책 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등교육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 진학 수요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과외 양상이 초래되게 되고요.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입시 위주의 공교육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튼 1960년대의 이러한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 운동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나라 급속한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서 교육이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야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었죠. 그래서 이 공교육이 사회 계층의 이동 수단으로 강하게 믿고 있었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196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요. 1980년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1960년대 이후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있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보고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육 개혁이 뭐 730 교육 개혁 그리고 531 교육 개혁이 있습니다. 과열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730 교육 개혁이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95년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는 그런 교육개혁인 531 교육개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이제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공교육의 어떤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1960년대를 전후한 이 교육의 사회재건 역할에 큰 역할을 했던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요 표현했었죠. 그렇죠.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상당히 생소한 표현일 겁니다. 예전에는 중학교를 시험을 쳐가지고 진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학교의 서열화든지 뭐 눈치 작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양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시험 진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학교 입학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이제 1968년에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자를 국가가 예비적으로 일단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최종 선발한다라는 것이 바로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이 표현은 많이 들었을 건데요. 1973년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뭐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어떤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신체 발달이 저해되고 또 경쟁심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심성이 왜곡되고 또 중학교 교육이 비정상화되고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그리고 고등학교가 격차 심화 때문에 당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점 부연 설명 드립니다. 자, 이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의 어떤 성과와 한계 앞서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언급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교육 정책으로는 의무 교육하고 고교 평준화, 대학 입시 요 세 가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의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등교육의 실질적 의무 교육이 정착될 수 있었고요. 1970년대에는 교과서가 무상 지급되고 초등교육이 무상화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고교 평준화로 넘어오게 되면은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1974년도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라고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정기 특성화고에서만 학교 지원하고 경쟁 입학이 허용되고 후기 일반고는 이제 추첨으로 배정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준화 정책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지만 또 이로 인한 문제점도 나왔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교 체제의 어떤 획일화 요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교 체제를 다양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 선택권의 확대 그리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다양화의 형태는요. 1990년에 과학고등학교를 확대를 했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신설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1998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도입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확대했다라는 것 2001년에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평준화 틀은 유지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입니다. 대학 입시는 세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국가 수준의 어떤 국가고사 유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자체적인 시험으로서의 어떤 대학별 고사,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그 결과인 고교 내신을 중심으로 한 이런 축을 기본으로 해서 병행하거나 또는 이 세 가지를 서로 조합하는 그런 형태로 대학 입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국가 수준의 국가고사가 대두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입시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점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의 어떤 자율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학별 고사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병행해서 입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시기가 1945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81년부터 해서 이제 1993년도 요 시기에는 학력고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 입시의 핵심이었던 예비고사가 폐지되죠. 그리고 학력고사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학력고사는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는데요. 기존 예비고사가 본고사를 치르기 위한 자격시험의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 학력고사는 사실상 대학 입학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로 학력고사와 함께 고교 내신이 대학 입시에서 반영이 되었다. 근데 이 학력고사의 또 문제점은 뭐였느냐? 그렇죠. 주로 출제 형식이 객관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당연히 주의식 암기 위주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1994년 이후부터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기라고 합니다. 학력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을 측정하는 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나왔습니다. 국가고시죠.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요, 통합교과의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부터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함께 고교 내신 그리고 대학별 고사 이런 것들이 병행되었던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교육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학벌 중심입니다. 학벌 중심. 명문 대학을 졸업한 것이 취직이라든지 승진, 보수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뛰어난 실력보다 또 특정 학교의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소모적인 경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특히 명문 대학의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나아가 대학 진학률도 상승이 된 거죠.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력이나 역량보다는 출신 학교나 학연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벌의 정점을 이루는 특정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과도한 입시 경쟁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비 부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결국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주었고요. 저출산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사회계층의 주요한 결정 요소인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산 등이 앞서 말씀드렸던 능력과 어떤 실력,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학연이라든지 학벌 등의 어떤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또 나아가 국가 사회의 어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입시 위주의 어떤 주입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벌 중시와 관련해서 어떤 대학에 입학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출세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평배해지고요. 학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직결되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한 줄서기 경쟁 구조 속에서 학교 교육의 어떤 정상화는 어렵게 되는 거죠. 대학 입시가 중요시되는 풍토에서는 학교 교육이 본질적 교육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전형이나 시험 준비 단계가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은 결국 입시에 도움이 되는 수업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통한 반복적인 암기 학습이 되어야 됐고요. 학교 내신이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 등이 오지선다형 출제됨에 따라서 정답을 가려내는, 정답을 맞추는,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기능을 주입하는 교육이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의 창의성 개발이라든지 인성 교육은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양극화 현상 심화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30여 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국민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비롯되었고요. 학력이나 학벌 등과 같은 교육적 요인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를 가져왔고요. 또 이러한 교육 격차가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직과 보수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고 장기간 교육 경비를 투자할 수 있는 상위 계층의 자녀들이 학력 획득이나 노동시장에서 유리해지면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그런 경향이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이런 것들도 역시 교육 기회나 여건의 불평등을 심화시켜가지고 도시와 농촌 또 지역 간 교육 격차도 만들어내는 그런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장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단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단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한국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학교 교육이 재편되어야 된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입시 위주의 어떤 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서 우리 학생들 개개인의 주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이나 탐구 중심의 학습, 프로젝트 또는 체험 학습, 주제 중심 학습, 협동 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될 거고요. 장애 인성 교육도 마찬가지로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적인 어떤 사고보다는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대학 입시에서도 과열 경쟁에 따른 어떤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점수 위주의 어떤 입학 전형에서 이제는 잠재력 및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정시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미래의 한국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종합을 하자면 우선 개개인의 어떤 개별화 그리고 다양화 그리고 전문화 특성화와 관련된 어떤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인성이라든지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는 학습이 진행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끔 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평등은 항상 유지되어야겠다라는 점들을 우리 한국 교육의 방향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